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10장 문제풀이까지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장 그리고 12장, 13장 앞으로 쭉쭉 나갈 텐데 11장에서는 수력 발전입니다. 11, 12, 13은 다 발전 파트니까요. 이제 발전 파트에서는 굉장히 정의를 그리고 용어와 정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풀이보다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력 발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일단 굉장히 그림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명칭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죠. 댐. 일종의 댐이라고 하죠.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물이 보관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일단 댐이라고 하고요. 댐. 그 다음에 이쪽 이 댐에서 방류하는 거, 물을 빼내는 이 통로를 우리가 취수구라고 합니다. 취수구. 물을 취한다라고 해서 취수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수로라고 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수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쪽에 물에 이물질이 껴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이물질이 쌓이는 이 구역을 우리는 침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가라앉고 나머지만 위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이 흘렀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수조가 되는 것입니다. 수조. 수조가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의 양을 조절. 그리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 이 수조에서 나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압 관로라고 합니다. 수압 관로. 그 다음 여기 이 마지막에 요 네모 있죠. 여기는 수차라고 해서 자 수차라고 한다면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수차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발전기로 보내는 발전소로 보내는 이 구간 이것을 무슨 에너지냐면 바로 기계 에너지인데 결국 이 수차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종의 터빈의 회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동력을 얻는 회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고 이 수차를 통해 기계 에너지로 여기 발전소, 발전기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수차에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을 방수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방수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수력 발전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조금 눈에 익으실 때까지 한 빤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다 하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특징은 제가 시험에는 수력 발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문제가 흔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과 정지가 쉽고 그리고 물을 저장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홍수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용수 공급기 개선이라고 해서 용수는 먼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온 물, 그것을 용수라고 하는데 그 용수 공급기를 개선하고 또는 그러한 수력 발전을 통해 수력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향상됩니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개발 시 아무래도 수력 발전 자체가요. 개발할 때 수몰되는 지역 그런 거나 또 다른 환경 문제로 인해서 설치 장소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을 소비하는 곳으로부터 저 댐까지가 거리가 멀어서 초기에 투자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특징이었고 수력학, 그러면 수력 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력학을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력학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수력학에서 첫 번째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수두입니다. 수두. 자, 이렇게 소괄호 수두.
수두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높이로 환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높이로. 그래서 단위는 높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터가 되겠죠. 미터. 그쵸? 그런데 수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수두, 그리고 두 번째 압력 수두, 세 번째 속도 수두가 있는데 첫 번째 압력 수두부터 위치 수두부터 알아볼게요. 위치 수두. 우리가 위치 수두는 문자로 H라고 합니다. H. 그런데 위치의 에너지는 높이로 환산했을 때 그냥 높이로 환산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H라고 쓰고 그냥 미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압력 수두입니다. 이거는 압력에 의한 에너지를 미터, 높이로 환산한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 적어보면 이것은 HP로 나타내고 압력이 0으로 프레셔이기 때문에 HP로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오메가분의 P 압력이 되고 이것을 1000분의 P라고 하면서 단위는 마찬가지로 수두기 때문에 미터. 그러면 이 공식이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의 단위 최적당 에너지. 단위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로가 1m, 그리고 세로가 1m, 그리고 높이가 1m인 단위 최적. 그래서 단위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에서 세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단위 최적당 에너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단위 최적당 물의 중량이라고 할까요? 단위 최적당 중량이 맞겠네요. 중량. 자, 단위 최적당 물의 무게는요, 우리가 오메가라고 해서 1000kg,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 퍼 세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의 단위 최적당 중량이에요. 그 두 번째는 면적당, 단위 면적당 압력. 자, 단위 면적당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면적을 S, 그리고 그 압력을 P0라고 하면은 이것은 압력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니까 단위 면적당 압력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이 중량, 물의 단위 최적당 중량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요 높이, 수두 있잖아요. 수두. 높이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단위 면적당 압력과 같게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오메가가 단위가 뭐였죠? 여기 중량 보시면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수두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자, 그러면 요거 세제곱미터는 분모, 그리고 미터는 분자에 있으니까 지워지고 여기 하나 지워져서 제곱미터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것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므로 단위 면적당 압력은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결국 이 압력 수두라는 것은 이 HP라고 해서 이 오메가를 넘김으로써 HP는 오메가분의 P. 근데 오메가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잖아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런데 이 P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세제곱미터 여기 지워지고 하나 남죠. 그리고 이거 아예 지워지고 킬로그램 지워져서 결국 남은 거는 미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압력 수두는 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압력 수두의 형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적어보면 여기를 HP라고 했을 때, 자, 이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속도 수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 수두. 자, 속도 수두. 세 번째. 자, 보시면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같다고 놓으시면 되는데,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mgh라고 하잖아요. mgh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량 m이 지워지고요. 그쵸? 그럼 남은 거는 수두 h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h라는 것은 2g분의 v 제곱이구나. 그런데 수두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럴 때 수두는 2g분의 v 제곱이다. 그럴 때 여기서 흐르는 물의 속도를 어떻게 구하죠?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v만 남기고 이 g를 넘깁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2g h가 되죠. 근데 속도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컨즈가 됩니다. 미터 퍼 세컨즈. 자, 되셨나요? 그럴 때 유도 과정은 필요 없고 여기 속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사용한 정리가 바로 토리첼리의 정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속도 수두고요. 그러면 우리가 토리첼리의 정리 이렇게 했는데 정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두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베르누이의 정리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두 높이 h와 그리고 압력과 속도가 하나 존재하고요. 두 번째, 여기도 높이, 압력, 속도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럴 때 이것을 수두로 나타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위치는 그대로 위치 에너지를 수두로 바꾸면 H1이 되고요. 여기를 수두로 바꾸면 압력을 바꾸면 압력 수두잖아요. 그러면 오메가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되셨나요? 자, 이것의 합은 일정하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르누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H2 플러스 여기도 오메가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H1 플러스 오메가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은 H2의 오메가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과 같다라고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 정리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 또 다른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량 연속의 정리라고 어떠한 유체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관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적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체가 지나가는 거, 유량, 그러니까 유속에 영향을 받는 여기가 속도 V1이라고 하고 여기가 속도 V2라고 할 때 다른 속도로 지나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면적 A1 그리고 여기는 면적 A2라고 할 때 Q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을 유량이라고 하는데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어디를 지나가든 간에 그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쵸?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A1이 높다고 한다면 V1은 낮을 거고요. 면적이 크면 속도는 낮을 거고요. 그리고 면적이 작으면 속도 V2는 빠를 것입니다. 그쵸?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데 면적이 크면 속도는 작아야 되고요. 면적이 작으면 속도는 빨라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유량 연속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다 하천에 흐르는 물 또는
저런 물이 저수된 물, 저장된 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발전이기 때문에 하천 유량 및 유량의 측정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지우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천 유량, 자, 하천 유량. 우리가 하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하천 유량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연평균 유량, 1년의 평균 유량을 구해보면요. 자,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연평균 유량 Q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그리고 1시간 60분, 그리고 1분 60초 되셨나요? 1년 365, 24시간, 60분, 60초. 그쵸? 그리고 위에는 1000분의 A에 그 다음에 BK. 자,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BK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위는 유량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가 됩니다. 초당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연평균 유량.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자, A, B, K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A는 연 강수량. 자, 그런데 강수량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강수량의 단위는 밀리미터잖아요. 그래서 연 강수량은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B는 유역 면적이라고 해서 이 유량이 발생하는 유역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때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곱미터가 아닌 킬로미터, 그러니까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곱킬로미터는 이 제곱미터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이게 10의 세제곱이죠. 미터로 환산하면. 그러면 10의 세제곱에 2제곱을 곱하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10의 6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제곱미터.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5km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5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거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역 면적이요. 그 다음에 K. 자, K를 보시면 이거는 대부분 문제에서 주어지지만 자, 유출 계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유량 Q는 이렇게 구한다. 그럴 때 공식은 이런 공식이고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 초당 유량이고요. 연강수량은 이거 유역 면적, 유출 계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 유량을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유량도입니다. 유량도. 자, 소가로 2번. 저거를 소가로 1번이라고 쳤을 때 여기를 소가로 2번이라고 하고요. 유량도라고 하겠습니다. 유량도는 가로축은 가로축은 날짜, 그리고 세로축은 유량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는 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날짜 순서를 나타내고요. 이쪽에는 유량을 나타냅니다. 유량.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날은 이날은 이렇게, 이날은 이렇게, 요날은 이렇게, 요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유량을 나타낸 것을 유량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황곡선. 지금 이 수력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면 유량곡선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유황곡선이죠. 유황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황곡선은 이제 유량도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제가 그리면요. 보세요. 만약에 유량이 이렇게 유황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가로축은 일수라고 할까요? 일수라고 하고 여기를 유량으로 하겠습니다. 유량. 그럴 때 여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위 순으로 한번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이 무엇이냐? 자, 일단은 이 유량도는 밖으로 따로 빼고요. 자, 이 유황곡선에 대한 설명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6번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1번은 우리가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갈수량. 갈수량이라는 것은 1년 중 355일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 필기에서도 물어보고요. 기사 실기 단답형에서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저수량. 저수량은 같은 개념이지만 날짜가 다릅니다. 1년 중 275일은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수량. 평수량은 1년 중 185일. 그 다음에 4번 풍수량. 풍수량은 1년 중 95일은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 그 다음에 고수량. 자, 고수량은 1년 중 딱 한두 번. 한 번에서 두 번에 발생하는 그러한 유량이 바로 고수량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번 가장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유량이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량이 많은 건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홍수가 났다. 그래서 홍수량을 뜻하죠. 홍수는 되게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물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량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 발생하는 유량을 홍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 글자 위에서부터 갈, 저, 평, 풍, 고, 홍이라고 해서 저도 갈저, 평풍, 고홍으로 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갈저, 평풍, 고홍, 갈저, 평풍, 고홍 계속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바로 기억이 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다 보면은 355일이랑 275일은 80일 차이, 275랑 185는 90일 차이, 185, 95도 90일 차이. 그쵸? 여기는 고수량은 1년 중 한두 번, 홍수량은 3, 5년에 한 번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유황곡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곡선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적산 유량곡선이라고 해서 유량을 적산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산, 말 그대로 누적해서 계산한다. 그쵸? 누적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날짜, 그리고 세로축은 유량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량도를 토대로 풍수기가 시작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가로축 날짜, 세로축 유량의 누계로 하여 그린 곡선을 적산 유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곡선으로 바로 수위 유량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축은 유량, 여기는 유량이고요. 세로축은 수위, 그러니까 수위, 물의 높이죠. 수위로 해서 수위와 유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바로 수위 유량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황 곡선이다.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수력발전 이론. 이번 장에는 이렇게 수력발전 이론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력 발전 이론은 제가 좀 칠판을 지우고 이 반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우고요. 자, 여기 수력 발전 이론을 2번으로 적고 수력 발전 이론. 자, 수력 발전 이론에서는 종류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신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되새기시면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력 발전의 종류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력 발전의 종류. 자, 수력 발전의 종류는 취수 방식과 운용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취수 방식. 자, 근데 취수 방식은 낙차를 얻는데 낙차를 얻는 방식을 취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이거 점으로 찍고요. 첫 번째, 바로 수로식. 수로식은 이제 하천 상류의 물, 하천의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상류의 물을 수로를 통해서 수차, 아까 전에 터빈 있잖아요. 터빈의 회전자. 거기 수차에 유입시켜서 낙차를 얻는 방식을 바로 수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댐식. 댐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댐을 이용해서 하는 거로 이제 하천의 중하류 지역에서 하천을 가로질러 댐으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낙차를 얻는 방식을 댐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댐수로식. 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댐수로식은 이 수로식과 댐식을 결합한 기능을 혼합한 그러한 방식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댐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낙차가 큰 지점까지 물을 유도해서 낙차를 얻는 방식을 댐수로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역 변경식이 있는데 유역 변경식. 유역 변경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 그리고 이쪽에 뭐 이러한 땅이 있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산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유량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에 흐르는 유량이 이쪽으로 공급이 돼서 이렇게 유역을 변경하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댐 수로식과 같은 시설로 발전소를 다른 하천 유역에 건설해서 큰 낙차를 얻는 방식을 유역 변경식이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네 가지 모두 낙차를 얻는 방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운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용 방식은 이제 아까 전에 취수 방식이 낙차를 얻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유량을 얻는 것입니다. 유량. 첫 번째로 똑같이 노란색으로 적어보면요. 자류식이 있습니다. 자류식이라는 것은 자연 유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하천의 자연 유량을 그대로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방법을 자류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저수지식이 있습니다. 저수지식. 자, 저수지식은 댐식 발전소 그리고 댐수로식 발전소가 이 저수지식 운용 방식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조정지식이 있습니다. 조정지식은 조금 중요합니다. 조정지식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자, 보시면 큰 취수댐 또는 수로 도중에 이러한 조정지를 설치를 해서 유량을 좀 조정하는 그러한 조정지를 설치해서 자연 유량이 적거나 또는 발전소 사용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저수된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조정지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이 필기 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 문제가 있죠. 자, 조정지식의 이 부피를 구하는, 그러니까 필요 저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V는 Q1 마이너스 Q2
곱하기 T 곱하기 3600. 단위는 당연히 용량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보시면요. 여기서 Q1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최대 유량. 그냥 첨두 유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유량. 첨두 부하일 때 유량을 최대 유량이라고 하고요. Q1이에요, 이게. Q2는 일평균, 하루 평균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유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다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 여기도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Q1, Q2 했으니까 T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이거는 hour 단위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첨두 부하가 아까 전에 여긴 첨두 부하일 때 최대 유량을 말했잖아요. 첨두 부하 여기 최대 유량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첨두 부하 유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첨두 부하일 때 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첨두 부하가 지속되는 시간, 첨두 부하 지속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3600 곱해진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3600을 곱해준 점. 대신에 여기 t의 단위는 hour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곳에서 이어서 적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양수식이 있습니다. 양수식. 자, 마지막입니다. 양수식은 우리가 이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아니면 평소에 남는 전력들 있잖아요. 잉여 전력들. 그것들을 사용해서 평상시에 남는 전력, 예를 들어 150kW를 사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100kW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빼면 50kW가 남잖아요. 이 50kW의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그러다가 제가 150을 써야 되는데 지금 100만 했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첨두부할 때 되게 피크 시간대, 낮 시간대에 제가 급하게 120kW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닌 여기 이렇게 저수된 물을, 양수된 물을 사용해서 전력을 유량을,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을 사용해서 이 나머지 20kW를 메꿔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잉여 전력 또는 심야 시간대에 남는 그 전력들을 사용을 해서 물을 저장합니다. 그 물을 저장해서 이러한 첨두 부하일 때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이 양수식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력 발전의 종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